진작에 해제됐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청약 경쟁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높았다는 것이 이제 정성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 일단 해제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자금 조달처가 제한적인 지역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하고 2차 부정과 매출 채권 매입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심청토론 지금 부산. 우리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언제 풀릴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지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10년 만에 거래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8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는 1271건, 올 들어 최저 수준이자 지난 2013년 1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조금씩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6월부터 급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앞에서 조정지역 해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매물은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물은 43,500여 건으로 조정지역 해제 전보다 5%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월 4,000건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9월 달에 1,300건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 등으로 거래를 촉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지난 9월 26일이죠. 부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요. 투자자분들 그리고 그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외지 투자자분들도 모두 주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더 나가서 국가 경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원인이 뭡니까? 좀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네. 9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발휘를 하려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나서 그 전에 있던 예를 들어서 규제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사실은 이제 정책에 따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지난 6월 달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침체기로 들어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규제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는 시장 개선을 보기는 힘들다. 그러면 주요 원인은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들이 클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원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법을 뾰족하게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9월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는 1,300건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그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거래량은 지금 2,070건 정도까지 9월 말 통계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았을 때 한 달에 약 15,0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지난 5월 달만 하더라도 4,000건대 정도를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9월 달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건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한 60% 정도 주택 거래가 좀 떨어져서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다라는 말이 지금 실감을 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집을 팔아서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런 선의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27일이죠. 비상경제민생회의
라고 하는 게 열려가지고 주담대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을 15억 초과 아파트까지도 허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9억에서 12억까지 늘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15억 초과 아파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9억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은 거래 절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규제 대상을 조금 확대해줬다고 해서 갑자기 개선될 기대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정책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게 정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시장의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이 규제들을 조금씩 걷어내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극히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보고 싶어요.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대책이 없습니까? 방안이 없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남아져 있는 것만큼 이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부양책이 나와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책 차원으로서는 과거에도 사용이 되어 왔던 금융 규제 완화 또는 세금 완화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금융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LTV, DTI 그리고 DSR 같은 것들을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중심으로 조금 그 활로를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투자자들이라 하더라도 투기성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그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건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그렇죠. 해결을 하는 걸로 넘어간다고 치면 사실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내놓게 만들어야죠. 네. 물론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을 하락이 하더라도 많은 물건이 나와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한다고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없애주면서 좀 시장에 내놓게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리스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금융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역시 해법은 그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대상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엄청 올라가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민들 살아간 거. 은행 장사만 배불리 주는 거지. 서민들 죽을 땡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별 한 20만 원대 정도를 냈으면 거의 30만 원 이상 금액을 4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부담되죠. 부동산 PF 시장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상당수 현장이 모두 멈춰설 우려가 큽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가 3천억 원이 넘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미분양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네. 미분양이 이렇게 쌓이는 이유가 뭔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1월 달에는 920채 정도였는데 지금 9월 달 현재 약 1973채로 네. 한 배 이상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절대적인 미분양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긴 하지만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는 집이 약 850채 정도가 남아져 있는데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이 준공업 미분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분양을 시작을 해서 초기 3개월서부터 6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가 계약이 됐느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거를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 평균이 82%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7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전국의 초기 분양률보다 우리 부산 지역의 초기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의 미분양이 많이 쌓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우리 지난 분기에는 우리 부산 지역에는 초기 분양률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79%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은 6개월 동안 10채의 집을 팔 때 2채의 집은 계약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구역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건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앞으로 공급들을 조금 관리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에 따라서 소비자들 또는 이제 특히 뭐 혜택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규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새롭게 공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해진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26개월 만이죠. 이번에 사하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분양 시장이 아주 우수한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하나가 선정됐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르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징조로 볼 수 있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분양 관리 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그 구매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크죠. 정부 기관에서 여기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약간의 낙인을 찍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도 많이.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져도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양정 같은 데에 이렇게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분양 시장이 상당한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데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좀 저렴하거나 또는 향후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곳은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현재의 하나하나의 미분양을 따져보면은 가격, 그다음에 입지, 그다음에 규모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소규모 단지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중소규모의 단지에서 미분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특히 분양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지만은 에코델타나 양정처럼 이런 지역은 괜찮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고요. 양정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서 분양가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양가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지는 그 분양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미래의 가치가 보장되는 단지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침체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분양가의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토지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전쟁 때문에 뭐 이런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각종 금융 비용들, 이자가 늘어나면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미분양 숫자가 어느 정도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 보면 그나마 준수한 편인데 앞으로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외면 현상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분양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을 수 있고요. 앞으로 분양 시장이 미분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바로 그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요. 또 미분양이 이렇게 겹치면은 부산 지역의 중소 건설사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에도 부산 상공회의소 소속 관련된 건설 업계 분들과 그 토론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중소 그 건설 업체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조달된 돈에 대해서 금리를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지어져봤자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건 팔리지 않는다. 이렇게 삼중고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IMF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었습니다. 사실 PF 대출이 중단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모든 사업장이 대출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토지대를 내고 공사비를 충당을 하는데 이 PF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거는 앞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미분양은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요. 어렵게 나가는. PF 대출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소건설사, 특히나 중소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장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식으로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PF 대출 문제 부분은 단순하게 은행에서 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우리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아주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내년에 입주할 물량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그리고 후년이 예년하고 비교할 때 좀 어떻습니까? 물량이? 숫자상으로 보면요. 그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한 2년 동안 5만 세대 정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2만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네네. 이제 공급이라는 것, 입주라는 거는 공급과 항상 연동이 됩니다. 3년 전에 공급한 것들이 이제 다시 그렇죠, 넘어오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공급량을 보면 2만 5천 세대 연간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한 적정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결코 작은 숫자도 아니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나오는 숫자들이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혀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칫 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앞으로 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입주량 물량 증가가 반갑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지금 가격 하락을 우려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 가격 불안 요인이 금리 네네. 인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문제가 지금 예측으로 봐서는 12월경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1% 내외 정도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서 4%대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한두 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한 2,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가격 조정기를 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가격 조정 등을 비롯해서 좀 시장을 정상화로 돌릴 수 있는 즉 거래량도 좀 회복시키고 가격 하락폭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금리 인상에 따른 방어 요인으로서는 결국 정부의 일정 정도의 시장을 정상화로 돌리려는 의지에 따른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내년에도 아마 고금리가 멈추지 않을, 아까 자이언트 스텝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현재 투자자들이나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4%에서 5%, 6%, 7%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지 일정 기간 금리가 높게 올라가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쓰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금리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시장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고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격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그 턴오버 되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럼 그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반등 포인트를 분명히 한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앞으로 분양가 상승하면서 이 신규 분양 아파트도 이제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부담이 작고요. 또 3년간의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무이자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지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우리 이사장님이 전월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월세 시장, 주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돌아가는 논리만 보면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래서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은 분명히 상승을 할 겁니다.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월세로 다 돌아서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 상승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 지금 네네. 수준에서 하향 안전화 또는 보합세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네. 청약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뭐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청약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가격은 좀 비싼 편인 것도 있고 또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 가격이 좀 제일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은 청약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특별 공급 제도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인기 주거 지역의 도심 지역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와 같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이러한 주택 청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조금 이게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전문가분께서 콕콕 집어서 저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정규 원장님, 김혜신 지사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